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AI 패치노트. 먼저 지난 2주간의 AI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AI 패치노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진행을 제가 맡고 오늘 그녀님께서 오늘 이제 패치노트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소식 하나씩 전달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요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오픈클로에 관한 소식인데요. 네, 저도 이거 안 그래도 뉴스 많이 보고 주변에도 이제 사용을 해보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서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먼저 오픈클로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픈클로는 이메일 관리와 일정 관리, 파일 정돈 등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오픈소스 AI 에이전트입니다. 네. 단순히 답변을 생성하는 그런 챗봇을 넘어서 사용자 기기나 계정에 접근해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네. 이런 특징들로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AI 에이전트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단순히 이제 말을 하는 그런 챗봇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이제 그런 AI 에이전트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런 보안 우려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당근 등의 국내 주요 IT 기업들이 사내망이나 업무용 기기에서의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정 AI 도구 하나를 두고 이렇게 주요 기업들이 비슷한 시기에 움직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 오픈클로를 한번 사용해 볼까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제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나면 이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오픈클로가 스스로 알아서 다 작동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자는 동안에도 컴퓨터를 켜두면은 얘가 알아서 주문도 하고 이메일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의도치 않은 내용들이 가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안 우려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이 보안 논란은 단순한 어떤 오류가 아니라 아마 구조적인 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방송에서도 다루었던 그런 AI 에이전트 전용 소셜 플랫폼 몰트북입니다. 네. 네, 클라우드 보안 기업 위즈는 이렇게 몰트북의 데이터 저장소가 인증 절차 없이 외부에 노출돼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로 인해서 외부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API 키 150만 개와 3만 5천 개 이상의 이메일 주소, 수천 건의 개인 메시지에 접근이 가능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자기네들의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이렇게 노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충분히 있겠네요. 네, 특히 일부 메시지에는 이렇게 외부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포함돼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정보가 노출될 경우 타인이 해당 계정을 대신 사용하는 상황이나 에이전트를 조작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매우 커졌습니다. 그럴만 하겠네요.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럼 이 사건 이후에도 뭐 또 더 다른 문제들이 발견된 게 있을까요? 네, 몰트북 사건 이후 오픈클로의 확장 기능인 그런 스킬들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일부 스킬이 사용자 모르게 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설계돼 있었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고, 또 스킬을 공유하는 온라인 장터에서도 다수의 보안 취약 사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특정 링크를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용자 컴퓨터에서 원치 않은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다는 그런 취약점이 발견돼서 긴급 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넘어서 사용자 기기와 계정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불안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기업들이 보안 측면에서, 그리고 또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참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국내 IT 기업들이 좀 비교적 빠르게 이렇게 사내 사용을 금지한 것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 저도 제 컴퓨터에 깔려고 하면은 조금 저도 좀 더 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런 결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먼저 AI 에이전트 구조가 가진 그런 특성들과 연결해 보고 있는데요. 먼저 앞서 현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에이전트는 개인 데이터에 접근하고 외부 서비스와 직접 통신을 하면서 손과 발이 되어 실제 행동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결합될 경우에는 악성 명령이 들어왔을 때 단순히 잘못된 답변을 넘어서 실제 시스템을 수행하는 그런 행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정보 보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좋아하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AI가 알아서 그 감정을 눈치를 채고 혼자 알아서 카톡을 보내고 고백을 하는 메일을 보내고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이 오픈클로는 지금 베타 서비스이고 어쩌면은 이 AI 에이전트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단순히 사용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좀 근본적인 해결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섀도우 AI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던데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섀도우 AI는 조직이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았는데도 네.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AI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회사에서 특정 AI 사용을 금지했더라도 네. 직원이 개인 노트북이나 개인 계정으로 해당 AI를 사용해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충분히 있죠. 네, 이런 사용들은 기업의 보안 통제 범위 밖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일부 보안 기업들은 오픈클로와 같은 도구들이 업무 효율을 크게 높여주는 만큼 공식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 내부에서 사용이 확산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미 그 챗봇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에서 허용하든 하지 않든 회사의 어떤 업무 내용들을 자기의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AI 서비스에다가 많이 여쭤보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네. 또 이런 보안 논란과 달리 이 중국에서는 오히려 오픈클로를 핵심 서비스에 통합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꽤 대조적으로 보이는데 혹시 좀 현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바이두는 자사 스마트폰 검색 앱에 오픈클로를 직접 연동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용자가 동의를 하면 예. 별도 다운로드 없이 검색 앱 안에서 오픈클로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입니다. 따라서 바이두는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네. 자사의 그런 클라우드 서버에서 오픈클로를 실행하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네. 일정 관리나 뭐 파일 정리 같은 작업을 자동화하면서도 네. 보안 문제를 관리하겠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개인 파일이나 활동 정보들이 기업 서버를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네. 프라이버시 논란으로 이어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중국은 애초에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것이 뭐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모로 중국이 참 적극적으로 이런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는 걸 좀 느껴지네요.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 구글 직원 1000여 명이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와의 기술 협력을 전면 중단할 것을 경영진에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이건 또 무슨 소식인가요? 네, 최근 1000명이 넘는 구글의 임직원들이 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즉 아이스와 세관 국경보호국 등 이민 단속기관과의 협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네. 네, 임직원들은 우리는 양심적인 그런 일꾼이라는 말로 하면서 구글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으며 네. 아이스에 반대하는 구글러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구글 최근에 이제 아이스의 그 좀 진압이 너무 강경해지면서 미국 내에서 도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구글 직원들도 여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의견 분명을 넘어서서 사실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국가와 굉장히 그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네, 직원들은 아이스와 세관 국경보호국 그리고 국토안보부와 맺고 있는 모든 계약과 협력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네, 특히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와 생성형 AI 기술이 이런 이민 단속 시스템과 감시 체계 운영에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네. 해당 협력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구글의 모토가 원래 Don't be evil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악이 되지 말아라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구글이 여태까지 국가와 특히 이제 국토안보부와 많은 업무를 해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움직임이 아무래도 그런 과거의 구글의 사례와도 좀 연결이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으로 한번 봐야 될까요? 네, 2018년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구글이 군사용 AI 프로젝트였던 그런 프로젝트 메이븐에 참여했을 당시에 네. 약 4천여 명의 직원들이 계약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해당 계약이 종료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 이후 구글은 AI 기술을 무기나 불법 감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AI 원칙을 발표했었는데요. 네. 다만 작년 2월 해당 원칙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명시되었던 무기 개발 금지
그리고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감시기술 개발 금지 조항이 삭제된 그런 상태입니다. 아, 이거 뭐 삭제했다는 얘기는 하겠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게 이제 구글 내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애초에 그 적극적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AI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다른 기업들에서도 좀 비슷한 움직임이 있을지요? 네, 최근 몇 주 사이에 네. 아마존이나 메타, 스포티파이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 직원들도 아이스와의 협력 중단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이민 단속 기관과 밀접하게 협력해온 기업, 말씀 주신 그런 팔란티어 내부에서도 최근 단속 과정과 인명 피해를 둘러싸고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이 국경 통제와 치안 그리고 감시 체계와 결합되는 그런 상황들에서 기술 기업 내부 구성원들이 네.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이러한 흐름이 미국 기술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기술 안보 그리고 이 기술의 국수주의라고 할까요? 이 기술을 둘러싼 흐름들이 과거와 달리 개방적이기보다는 좀 더 폐쇄적으로 그리고 국가주의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런 흐름 속에서 빅테크들과 또 그 구성원들이 기업의 역할과 또 이 기술의 책임을 어떻게 인식을 할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마지막 소식은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신생정당 팀 미라이가 11석을 확보하며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 사실 중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압승만 주로 보도가 되었는데 또 의외의 성과가 있었군요. 네,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네. 팀 미라이가 비례대표 11석을 얻으며 목표로 제시했던 5석을 크게 웃도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네, 팀 미라이는 창당 1년도 채 되지 않은 정당으로 네.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정책 설계와 시민 참여 확대인 이른바 디지털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큰 특징인데요. 그렇군요. 이게 그 아날로그의 국가라고 생각을 했던 일본에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내온 이런 정당이 큰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 좀 흥미롭습니다. 일단 이 팀 미라이라는 정당이 아직은 낯선 이름인 것 같은데요. 미라이가 뭐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미래라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정당이 다른 기존의 정당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달랐기에 이렇게 단기간에 의석을 확보했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팀 미라이를 이끄는 대표는 안노 다카이로라는 분인데요. 예. 도쿄대에서 AI를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아, 엘리트군요. 네. 또 SF 작가로도 활동하기도 했다는데요. 예. 2024년에는 도쿄 도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고 네. 이후 팀 미라이를 창당해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팀 미라이는 후보 평균 연령이 39.5세, 당선자 평균 연령이 40.2세로 일본 원내 정당 가운데 가장 젊은 축에 속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한 금융과 IT, AI 분야 경력자 중심으로 구성돼 이른바 전문직 정당이라는 이미지도 강했습니다. 또 주요 정당들이 소비세 감세 경쟁을 벌인 것과 달리 네. 세율 유지를 주장하면서 성장 투자 확대와 기술 기반 그런 행정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또 그런 이념을 중심으로 한 그런 대립보다는 네. 기술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한 점이 차별화 요소로 분석되었는데요. 그렇군요. 또 출구조사에서는 무당파층이 비교적 많이 선택한 야당으로 팀 미라이가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그 엔지니어의 관점에서 정치를 좀 접근하고 있다. 이런 좀 느낌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AI를 단순히 어떤 홍보 수단이 아니라 유권자들과의 어떤 소통에도 활용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AI를 활용을 했나요? 네, 선거 기간 동안 AI 대변인을 운영했는데요. 네. 네, 유권자들의 정책 질문에 자동으로 답변하는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수천 건의 유권자 질문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고 네. 또 공약을 GitHub에 공개해 시민들이 직접 수정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네, 나아가 이도바타라는 그런 자동 대화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이 의견을 올리면 AI가 정리해 정책의 형태로 구조화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이야, 네. 여기서 이도바타는 일본어로 우물가 대화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예. 과거 마을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둘러둘러 모여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 그런 모습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치면은 뭐 이렇게 빨래터 대화 뭐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그러면 이제 이 AI를 통해서 시민 의견을 모으는 이런 방식이 실제 의석 확보로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결과를 이번 일본 정치 지형의 변화의 신호로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민당이 워낙 압승해가지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네,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도쿄 등 도시 지역과 청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었지만 네. 지역에서는 확장성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다만 주목되는 부분은 이 팀 미라이가 AI 기술을 홍보가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툴로 활용했다는 점인데요. 그러게요. 네, 안노 대표는 SNS에 하루 수천 시간 분량의 대화 기록이 쌓인다고 밝혔고 이걸 분석하면 기존 정치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분석된 내용을 국회 활동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네. AI를 통해서 시민과의 소통을 실시간으로 확장하고 그 데이터들을 정치에 연결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실제 의석 확보로 이어졌다는 점은 분명히 유의미한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직접 민주주의도 있고 간접 민주주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간접 민주주의를 활용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AI를 활용한 이 기술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지금까지 AI 패치노트 박근영 우연희영님과 함께 했습니다.